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수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박평입니다. 돌아오고 나셔서 조금 더 아주 촌철살인의 평을 해주고 계신 권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월요일에 네. 사실 그 5월 1일 노동절 쉬는 거를 몰라가지고 아니 그 5월 1일 날짜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 쉬는 거를 안내를 제때 못해가지고. 덕분에 네. 그래도 이렇게 PD님들도 좀 쉬시고 노동절을 또 편안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쉰다라는 거. 그죠? 그럼요. 쉬어야죠. 예. 네. 기다렸던 분들께는 사죄 말씀드리고 오늘 더 풍성한 소식으로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해 주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저희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뤄드려야죠. 네, 오늘 이슈 프리즘하고 언론 해부실 주제가 문정인 특보 그 기고문이죠. 네. 발언이 아니고 기고문 관련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슈 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이 대통령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그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고문에 썼거든요. 네. 그 원문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문정인 특보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정말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아주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난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언론 해부실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슈 프리즘 언론 해부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어느새 5일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출발이라는 말씀이 딱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보회의 시작할 때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기립박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사적인 위대한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직문이죠. 진짜 매직입니다. 매직문입니다. 마술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에 우리 참모들 같이 이렇게 일을 해왔겠지만 아마 참모들도 정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참모들도 아마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일을 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펼쳐지니까 아마 자발적으로 감동이 막 솟구쳐 올라서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보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도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의제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주요 의제로 부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북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정말 전 세계가 함께.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테이블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정치적 관계를 해소를 해야 그 다음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제 그
그동안 준비위원회 했던 것을 이제 이행추진위원회. 네. 그래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국방부, 통일부 각 부처마다 이제 준비를 해서 실무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다시 새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그 USB에 담아서 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걸 전달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죠. 앞으로 북한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끌고 갈 북한이 앞으로 어떤 세계로 나갈 것인지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예, 남한 정부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에 그쵸.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 이번 한반도 경제구상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선 치르기 이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그 내용이 담겨있는 USB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마 북한 인민들 네.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하고 뭐 그 외국 자본이 북한을 이제 선점해 나가는 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우리 그죠? 남한 정부라는 거. 예. 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들어오게 될 외국 자본들도 한국과의 막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으면 뭐 일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북한에? 그 한반도 이니셔티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지금 평화협정까지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마당에 향후 한반도 경제발전 문제는 남북이 그야말로 힘을 합쳐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남북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이 더 커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득도 커지고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멀리 보고 계신 그 큰 그림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후보회의에서 또 법률이 정한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 협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대한민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일인데 국회의 동의 여부를 우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결의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초당적으로. 그죠? 초당적으로. 네.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초당적으로 결의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반도에 살고 있는 자유당이 이걸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도화죠. 제도화. 제도화를 해서 지난 9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네. 그때 하여튼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던 그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를 하자. 그러려면 국회 비준이라는 게 전 국민적인 동의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2007년 14선언 당시에도 그냥 그렇게 선언만 하지 말고 이걸 국회 비준을 밟자. 예,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대통령님의 오래된 소신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때는 이제 못했죠. 네.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비준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그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 경제 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 지출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할 때마다 어떤 국회 동의 절차를 재정 지출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다 그렇게 국회 동의를 얻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어떤 걸 안 받아야 되는지
지금 이 선언문 자체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국회에서 동의를 해놓으면 그런 문제도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비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있죠. 헌법상 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예. 헌법상 헌법 영토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명 괴뢰 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 협약, 네. 그 협정,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엄연한 국제법적 질서 이거를 또 무시하냐 이거죠. 엄연히 지금 국가 대 국가로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박정희 때부터 해왔어요.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 헌법 영토 조항 갖고 그 주장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네.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예. 70년 동안 울고 먹었으면 됐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캐캐묵은 헌법 해석 타령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랫동안 딴지를 걸어왔다라고 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씀해주신 부분, 특히 재정 부분.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비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무척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거를 또 국회에서 딴지를 걸면 제대로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아주 큰 방해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북한을 두 번 살려준 게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지금 세 번째 호흡기를 달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런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사실 지지는 하는데 고맙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울컥울컥하거든요. 네. 화는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홍준표 잘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그냥. 지금 그 자유당 네. 그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홍준표 발언과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발언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홍준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쁘다. 예, 더 나빠. 왜 더 나쁘냐면은 저 사람들요 선거 끝나고 나면 말 바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말 바꾸지 말고 홍준표처럼 소신 있게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아니 뭐 국민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소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잖아. 그렇죠. 저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속을 감추고 이런 식으로 김태호처럼 홍준표 발언이 너무 나갔다. 유정복처럼 남경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거든. 왜 헷갈리냐? 쟤네들은 그래도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걔네들한테 표를 찍게 만드는 거거든. 이건 철저하게 지방선거용 발언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저는 유정복, 남경필, 김태호보다 홍준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솔직한 인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소신. 네. 다른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감추고 오히려 위장하고 있는 거다. 국민을 주권자들을 속이는 인간이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합니다. 뭐 박형준,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박형준 뭐 이런 까라들 있죠. 네. 저는 이런 인간들을 더 진짜 혐오해요, 진짜.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얘기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계속 정치 공세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거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유엔이 참여한다는 것,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예. 유엔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 문제는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 민주주의에 있는 확고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런 너도 나도 한마디 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도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 공개성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절차의 공정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에 깔고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의 참여를 요청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남북의 문제가 단순히 남과 북의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근데 더 넓게 보면 결국 유엔도 당사자이고요. 그죠? 당사자를 넓혀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남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 최대한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은 모두 참여를 해라. 그리고 다 모여라. 예.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자. 그리고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그렇게 되면 이 결과를 되돌리기가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다. 왜냐면은 그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생각 그 이념을 바탕에 깔고 그렇습니다. 그 방식 정신을 펼쳐 나가면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시네요. 네. 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다뤄질 비핵화 의제의 시작이 핵실험장 폐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치를 해버렸어요. 북한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 유엔까지 와서 그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 예상으로는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진심을 가지고 이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미리 주고받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들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를 먼저 까버리는 거예요. 내놓을게. 다 내놓을게. 그러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어떻게 진도를 나갔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원래 예상대로는 이거 아닙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뭐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논의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선조치를 해버리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북미 수교 이야기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수교 문제가 그 협상문에 적혀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언 나왔습니다. 야, 그 진짜 빠른데요? 북미 수교가 벌써 나와버리면. 와, 아니, 지금 그 진도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도상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평화협정도 지금 이미, 평화협정은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평화협정은 결국은 남북, 미국,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한번 중국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들어오겠다 하면은 남북, 중미 4개국이 협정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뭐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냥 남북미 3국 간의 협정이 이제 될 것인데, 종전선언은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은 그냥 북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하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평화협정은 이렇게 실제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 문제와 북미 수교까지 진도를 쭉 빼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본 전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이 선 조치로 지금 핵 동결, 그러니까 핵시설 네. 폐쇄 쪽을 이제 지금 진도를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이 되게 급하게 움직여서 지금 미국에 그렇죠. 북한에 왕이 갔잖아요. 지금 다 바빠진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중국도 바빠졌죠? 그리고 일본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 도이 외무상인가요? 예. 거기 미국 그 국무장관 만나러 중동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예. 얼마나 급하면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 가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만난 거예요. 진짜 급한 거예요. 그리고 푸틴도 지금 갑자기 이제 급해지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6월에 국빈 방문 하시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말씀해 지금 주신 엄청 지금 대로 바쁜 겁니다 지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정말 큰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과연 어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냐였는데 계속 사실 예측을 해주셨었습니다. 그죠? 판문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몽골 얘기 나오고 싱가포르 얘기 나오면서 이 두 곳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윗에서 갑자기 판문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승송 박사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판문점인데 이게 예언 성공 아닙니까 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판문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몽골, 싱가포르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판문점이나 제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셨습니다. 근데 판문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판문점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세계사적인 이벤트인데 그거를 그냥 제3의 국가에서 한다고? 그때 뭐 스위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네.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김정은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선길을 가기 위해서 이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생각해봐도 판문점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문점이 종전협정을 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자리에서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정말 총칼을 겨눴던 적국으로 만났던 양 국가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판문점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예. 뭐 이런 당연한 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 같지만 이미 또 한 2달 전부터 협상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못 본 사람들이 많고, 보신 거고. 근데 원래 뭐, 사실 얻어 걸린 것도 많은데, 원래는 제가 지금 뭐 하여튼, 본의 아니게 남북 문제, 이 한반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그대로 비슷하게 흘러오니까 이제 말을 할 때도 조금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전에는 좀 겸손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러셔도 충분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갖 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한 얘기를 온갖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판문점을 언급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좋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두 정상의 이 뜨거운 브로맨스를 보면 회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문프의 매력에 완전 흠뻑 빠져버렸어, 그냥.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저 보면 김여정 표정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넉넉히 쳐다보는 표정이잖아요. 진심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대통령님
참 우리가 이런 대통령님을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니까 좀 그게 벌써 조금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참 매력이 하긴 저희도 이 매력에 빠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미국 언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기사 쓰고 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기사에 또 이방카는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네.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한테 줘야 된다는 여론을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더 씌워진 왜곡된 이미지. 우리가 사실 미국 언론의 뭐 뉴욕타임즈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네네. 이름 있는 언론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희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도 언론하고 싸우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스캔들까지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재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벨상 발언이 그렇죠. 트럼프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은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보다 높아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에 관련한 트윗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오바마 얘기 나왔었는데 오바마는 지금 비겁한 변명 같은 걸 지금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이미지도 흑인 최초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성은 인정을 해주겠지만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국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바마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역사를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현재 지금 이 흐름, 좋은 흐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평화협정 체제 네. 등등 앞으로 이제 이걸 다져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네. 한반도 문제가 또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반도 운명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네. 있다면 정말 최대한 한번 트럼프를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저는 진짜. 실제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재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올해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노벨 평화상이 중간선거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시상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전이라면 노벨상 받고 중간선거 승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또 네, CNN 인터뷰. 유창한 영어로 트럼프에게 그 노벨 평화상 네. 언급을 또 했잖아요. 트럼프의 공이다라고 얘기를 트럼프의 하는데 공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금 이 한반도 평화에 봄이 오고 있는 이 장면은 트럼프의 공이 크다고 우리는 네. 계속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해주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입진보들하고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유럽 쪽에서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안 주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오바마한테 노벨 평화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노벨 평화상 그게 말이 되는 상입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이지. 네.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뭘 했다고 노벨 평화상이에요? 하여튼 그 측면에서 우리가 스웨덴 할리먼 쪽에다가 로비를 해야 되나? 트럼프 노벨 평화상 청원 같은 거 막 한다든지. 예,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 노르웨이, 결정을 하니까 예. 아마 그쪽과 어떤 연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CNN 인터뷰를 제가 쭉 봤는데 네. CNN 쪽에서는 약간 이제 트럼프의 비판적인 느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강경화 장관님이 딱 공은 트럼프에게 딱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신이 있어야 돼요. 네. 소신이 있어야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 눈치 안 보고. 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출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 9일 한일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해주었는데요. 5월 9일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인데요. 한일중 정상회의 후에는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있는 한일중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 결국 네. 잔치상에서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죠? 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것도 약간 민주주의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일본도 결국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해 뭐 당사자. 우리가 일본 미워하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주면서 잘 따라와. 깽판 치지 말고 잘 따라와라. 네. 하면서 어쨌든 가서 이제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네. 따라오라는 이야기 할 것 같고요. 일단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본이 멍청한 박근혜를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서 아마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되돌리자.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요. 북한도 공동의 이해관계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남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도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럼 일본은 여기서 이 잔치에서 빠질 거예요? 북일 수교 안 할 거야? 그러니까요. 북일 수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일 수교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박근혜 멍청한 돌대가리 박근혜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사기쳤던 위안부 합의 이거 백지화 시키고 네. 남북하고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같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북일 수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오잖아요.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거 그 회담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단독 또 두 분만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쩌면 언급해서 또 해결책을 또 들고 오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일본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당근 네.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판에 니들이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겁니다. 네. 예. 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저희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소식은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바빠진 군 당국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의 첫 단계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한 건데요.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멈추고 수단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북한군도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네.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과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즉시 과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는 거죠. 바로 확성기야 해버린다? 뭐 바로 철거를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확성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서로 맞대응하면서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전 단계로 이제 종전선언이 있겠죠.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로드맵이 나오고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는 결국은 군시설에 후퇴가 깔려 있는 거죠. 군시설의 후퇴.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각각 그 초소 있는 거. 네네. 군 병력, GOP 근무 병력 있잖아요. GOP 근무 병력을 언제 날짜를 딱 정해서 동시에 다 뺀다라든지.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방부대 위치를 뭐 후방 몇 킬로
까지 뺀다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쭉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포병 부대부터 해서 이런 것도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남북 간에 실무회담을 해가면서 이건 이제 뭐 단기 뭐 중기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협상들이 좀 진행될 거고 군사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쌀 네. 북한 그 쌀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 문제. 네. 예. 이건 경제 제재 문제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니까. 그죠? 인도적 예. 지원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쌀 재고가 있는 것도 좀 처리를 하면서 쌀 보내는 문제.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당장 지금 8.15 때 하잖아요. 네. 당장 해야 되는 과제들 지금 협의해야 될 게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참.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금강산 관광 뭐 이거는 이제 경제 제재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하여튼 다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사안들이죠. 정말 바빠지겠네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 특히나 이제 부대, 군이 뒤로 물러나는 문제는 아마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그렇죠. 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국방부 자체 개혁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436명 수준의 장군 정원을요, 80여 명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의 비대화 관련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네. 안보파리 통해서 안보 장사를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육군이잖아요. 네. 예. 똥별들 가득 그냥 만들어 놓고. 네. 저 이번에 놀랐어요. 무슨 별이 이렇게 많아? 어? 무슨 별이 이렇게 많냐고요. 하여튼 이건 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판사, 검사 이쪽 직역의 비대화도 문제가 큽니다. 아, 판사 검사.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돼도 차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관용차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차관급이라는 게 대단히 높은 자리예요. 근데 고등법원 판사가 몇 명쯤 되냐면요. 전국 법원 다 합치면 한 200명? 거기다 뭐 법원장까지 합치면은 네네. 여기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다 같이 빼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 높은 자리 예. 지금 인플레 너무 심해요. 그 국가 세금으로 뭐 온갖 그 뭡니까 의전해 주느라고 네. 그런 거 다 살 빼야 됩니다. 아.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정부 조직이라든지 좀 비대해진 조직의 감축도 필요할 거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5월 1일 노동절이었죠. 저희 뉴비씨도 어제 하루 휴식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노동이 홀대받고 모욕받는 세상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많았죠. 네. 예, 많았고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지금 일단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네. 문제도 있지만 글쎄 참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좀 대우해주는 네. 인격 존중하는, 그리고 한편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정도로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노동법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네. 회사를 존속하기 힘든 그런 회사들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뭐 사실 우리 UBC도 약간 그 영세한 업체라 가지고 그래도 네네.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네. 예,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양보, 배려 이런 문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전에 일단 재벌들의 이 갑질은 네. 확실하게 뿌리 뽑고 정말 좀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 전 대한항공 전무의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재벌에 대해서는 그렇죠. 언제나 약한 처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격하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번에도. 이게 굉장히 괘씸하긴 한데 네. 형법상 이 형법상.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심한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 규정을 체계를 보면 뭐 살인죄에서부터 뭐 그쵸, 강도죄 예.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작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법률상 체계를 보면 형량을 아주 심하게 때리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게 처벌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야구 방망이 네. 그죠? 그렇죠. 최철원, SK 최철원 이런 거는 이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놓고 복습을 자꾸 해야 돼요. SK 최철원 같은 경우는 야구 방망이로 한 대 100만 원 해가지고 그렇죠. 아 미친 새끼잖아요. 이런 인간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2심 가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이런 게 이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다. 네.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들이 썩어빠진 판사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이 그 20대 때 합격해가지고 그냥 공부 잘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에헴하고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조현아 있잖아요. 조현아. 예. 대한 땅콩해양 조현아 집행유예 받았죠. 예. 그 다음에 하나그룹 그 김동선이라는 애 있잖아요. 네. 이건 애비 닮아가지고 똑같은 놈 새끼야 이거는. 아니 이 집구석은 전부 주먹 쓰는 걸로 아주 대단해요 그냥. 여기도 집행유예. 그 종업원 막 두들겨 패고 했는데 집행유예 받았죠.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 정우현 그 50대 경비원 때렸는데 네. 벌금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림산업 이해욱 여기도 그 운전기사 그 한 거 있지. 네. 이거 벌금형. 아, 좀 벌금도 좀 이렇게 부에 맞게끔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례해서 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뭐 200만 원 뭐 콧방귀도 안 낄. 껌값이잖아요. 아니, 걔들한테는 진짜 껌값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껌값 비유를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진짜 껌값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좀 처벌이 강화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대통령 개헌안이 노동을 존중하는 개헌안이었는데 국민 투표가 무산되어서 아쉽다는 말씀도 전달하셨거든요. 개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개헌 잊으면 안 되죠. 네, 예, 잊으면 안 될것 개헌은 같습니다. 뭐 계속 지금 이제 뭐 남북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네. 큰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 개헌은 앞으로 계속 이슈로 살아 있고 대통령께서 발의해놓고 처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건 아직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예,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통해서 결국은 심판하는 게 필요하다. 네. 예, 필요한데. 필요한데. 예. 자,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가 역시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합니다. 지난 25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요. 터키는 6.25를 참전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한 형제 국가라며 2012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정상 교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커가지고 좀 가려졌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해야죠. 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관련 메시지를 남겼는데, 심지어는 한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저렇게 트위터를 해서 뭐 한반도 양국 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 만남을 응원하며 본 과정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주제도 논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이 터키와는 뭐 교역 투자, 교통 인프라, 에너지 자원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네. 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루드족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죠. 터키 내부의 어떤 정치 질서 그렇죠. 문제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너무 그냥 오지랖은 안 부리는 게 좋다. 너무 예, 오지랖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뭐 그 어디입니까? 그 유고슬라비아 해체되고 코소보. 코소보 사태. 코소보 학살이라든지 네. 그 르완다족 학살이라든지 이런 정말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해서 정말 해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국가가 독재국가이든 뭐든 그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우리 그런 논리로 그게 침략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터키가 독재를 하든 뭐 어쩌든 그건 일단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터키 공식 대표니까 정중하게 손님으로 맞이하고 네. 우리가 터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뭐 그렇게 좀 담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건희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일 잘해달라는 부탁에 말해서 이제 칭찬합시다에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고맙게도 바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이건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갑질,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 출장 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달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부당 지원 사례에 관한 범정부적 전수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 처리 깔끔하네요. 빠르고요. 그렇죠. 네. 정말 이게 이제 일하는 정부죠. 네. 진짜 너무 일을 잘해요. 소통이 되잖아요. 네. 청원을 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네. 뭐 당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하고 전혀 다른 지금 민주당이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수준인데 요즘 민주당을 보면 무슨 자유당 옛날 그 불통 자유당하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정부가 하는 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든 안 되든 뭔가 응답은 해주라 이거예요. 요거를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원들이 뭐라고 떠들면 거기에 대해서 설령 당원들이 그 답변 때문에 또 열을 받더라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내놓더라도 뭔가 말을 하라 이겁니다. 말을 추미애 대표님, 진짜 내가 물고 빨았던 게 진짜, 아니, 그리고 온갖 언론에서 까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막 헐뜯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당대표 막 모욕하고, 그럴 때, 그 엉호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자, 당해주의는 당원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권익위는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대책이 공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미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해서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미 3차례에 걸쳐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또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 였습니다.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솔직해도 이건 좀 이거 진짜 슬리퍼 신고 그 반팔 러닝셔츠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동네 마실 나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아저씨 같잖아요. 됐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공당의 대표기도 하고 국회의원인데 돈 없으니 잡아가라. 이거 저는 참. 아이고,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요. 정치적 탄압받는다. 또 그렇게 정치 얘기하겠죠. 탄압받는다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는, 이 수준이 참. 그래서 저는 홍준표를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개그맨을 했어야 된다. 재능이 아깝다. 정치하고 안 맞아. 네. 어쨌든 종신자유당 대표로 임명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조원진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최소한의 금도가 없는 조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해야 정말. 되고 네. 이게 형법상으로도 최소한 모욕죄 네. 성립이 됩니다. 네. 예, 성립이 되고 어쨌든 이건 뭐 누가 고발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회기중도 아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적용도 안 돼요. 아, 예. 예. 지금 그냥 바로 잡아가면 되거든요. 예. 처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Foreign Affairs라는 곳에 이제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소식일까요? 먼저 기고문 한번 보시죠. 박형님이 한번 읽고 해석 한번 해주시죠. 예,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한국의 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속 있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Mo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한 정치적 딜레마를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 문장을 지금 평화협정 체결한 이후에는 주한미군 정당화가 어렵다. 이 해석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게만 어떻게 보면, 그냥 건조하게 보면, 이제 한반도 평화가 오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는 게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철수 가능성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 쪽에서도 반대할 것 같고, 되게 건조하게 보면 그럴 수 있을 법한 이야기는 맞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냥 딱 들으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를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정인 특보의 저 기고문의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왜 끌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자, 지금 주한미군 나와서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죠? 어마어마하죠. 독일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고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 미군 주둔과 나토 이것 때문에 막상 이 독일 자체의 군대가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독일의 미군이 주둔하게 된 배경이 뭐냐?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베를린 중심으로 동서독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동독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서독에 미군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된 이후에 미군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저기도 독일 같은 경우도 방위비 분담하면서 거기에 한 1조 원 가량 방위비 분담하면서 왜냐면은 저기는 EU가 같이 내거든요. 근데 독일이 분담하는 방위비가 한 1조 원 정도 된대요. 1조 원이 안 되는데 한 8천억 원? 그 정도 되는데 독일에도 미군이 지금 아직 주둔하고 있다고요. 통일된 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거의 지금 3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럼요. 통일된 지 30년 다 돼가는 독일도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께서 왜 굳이 평화협정 체결 후에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그걸 왜 쓰셨을까 굳이. 난 굉장히 나이브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브하다 오히려. 아니 그 말씀해주신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이거 새벽에 원고 그렇죠. 작업을 했거든요. 네. 먼저 작업을 해서 주셨어요. 작업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이라든지 이렇게 딱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네,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를 지금 같은 문제로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정인 특보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특보의 기고문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거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빨간 줄 네. 뒷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 주십시오. 예. Although he wants to push for legislative approval of the declaration in order to assure implementation even after change in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 합의에 대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적인 절차, 비준 절차를 받고자 하실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근데 conservative opposition is likely to block such approval, stalling implementation efforts. 그러니까 보수의 반대가 이러한 승인을 막을 것이고 이것이 실행 노력 또한 막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제가 사실 이 그 기고문 원문을 이렇게 보면서 네. 사실 저는 화가 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저 올도우로 시작되는 네. 뒷문장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앞문장까지는 그냥 그래 당연한 말 이렇게 거기까지 선의로 봐줄 수 있는데 네네. 뒷문장을 보면 국회 비준 문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국회 비준은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근데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먼 시간의 얘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문제가 지금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 때문에 국회 비준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바로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네. 진짜 야당 애들이 주한미군 문제를 걸고 들어와가지고 이 협정 비준 못 해주겠다라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문정인 특보가 지금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준 게 돼버렸군요. 그러니까 전 진짜 전 진짜 문정인 특보는 이제 특보 자리 좀 내놓으시고 교수로서 자유롭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김의겸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특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결정권이 없다. 그분은 그렇죠. 교수로서 네.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고 뭐 특보이긴 하지만 특보의 어떤 발언이 이게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만 할 뿐이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문정인 특보 훌륭하신 분인 건 내가 알겠는데요. 이제 좀 특보 자리 좀 내놓으십시오. 자꾸 이렇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기고문 그만 좀 하셔요. 발언도 좀. 예. 굉장히 혹평이신데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문제예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네. 주한미군의 존재. 보세요. 주독 미군이 왜 독일에 주둔을 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일종의 평화유지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이 빠졌을 때 러시아의 군사 패권을 누가 또 잡아줄 것입니까? 그럼 결국은 유럽의 각국이 EU 차원에서 뭔가 나토군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 일본의 그 이 군사 대국화는 어떻게 할 건데요? 중국, 일본이 양쪽에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는 주한미군 빠진 채로 그 힘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돼요? 그래서 뭐 남북이 정말 통일도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남북 군대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균형추 역할을 주한미군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고 이건 한미동맹 문제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재임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그렇게 주한미군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조차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월 달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할 때 북한이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도 그냥 사실상 주한미군 그냥 남한에 네. 있는 거 우리 그냥 용인하겠다 이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내와가지고 이따가 언론 해부실에서 다루겠지만 조선일보 신났죠. 조중동 신났잖아요, 네. 지금. 언론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주사파의 좀 오래된 구호이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도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한미군 물러나라고. 저쪽 우리 길 건너편 예. 가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 일본 군사대국 이 문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무기를 녹여서 낙과 쟁기를 만들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소수니까 네. 그 사람들 하는 그런 소리 절대 귀담아 듣지 말고 그냥 유치한 어린애들 장난으로 치부를 해야 되고요. 그 반대편에서 또 미군한테 의존하고 있는 사이비 보수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사이비 보수들은 이게 진짜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남의 나라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지키는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도 되고 이제 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 이후에 동북아 질서 전체가 좀 평화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중국하고 일본이 군축 합의를 이뤄낸다든지 향후에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면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이지 아주 낭만적으로 나이브하게 무슨 평화협정 체결했으니 이제 주한미군 필요 없겠네? 이런 헛소리는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된다. 예. 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먼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문제를 지금은 근데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는 일단 자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담을 해주지만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쉽게 해서 남의 나라를 지켜준다? 하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 돈 더 내나 이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지극히 계산적인 건데 실제로 우리 주한미군 같은 경우 우리가 6.25 전쟁 끝난 직후에 한 6만 5천 명 정도 주둔해 있다가 그 닉슨 독트린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종식시킬 때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주한미군을 줄이고 그 뒤에 카터 행정부가 또 줄이고 그래서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하겠다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미사일 독자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줄여왔던 거 아닙니까? 줄여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 뺀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도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이제 FTA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 속으로 계산 속으로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 어찌됐든 이런 새로운 질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굳이 미국 입장에서도 꺼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변수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참 이제 단순히 주한미군 문제를 감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 해부실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고일성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 특보의 이 기고문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우선 다루는지. 그 얘기하기 전에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스트라다무스요? 네. 이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하고 국회 비준 문제가 이 기고문에서 언급된 두 가지 그 obstacle,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주한미군의 성격은 1차적으로 이제 대북 억지력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역할을 변경시킨 것이 명시적으로 변경시키진 않았지만 1차적인 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북 동북아 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고요. 네. 그 구도 안에서 평택으로 미팔군을 옮긴 겁니다. 그거 한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이 어떤 것이냐에 네. 대한 것은 그때 한창 부시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창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 때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양쪽에서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결집시킨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고, 그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우리의 필요성이 타협이 돼서 주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네. 의도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자주국방을 내세워서 인계철선 이론을 제거하고 미군 주력을 평택으로 네. 그러니까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한 것이 평택 이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주한미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쪽은 입진보들이죠. 그러니까 평택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지금도 반대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차적인 주한미군의 역할, 대북 억제에 역할에만 한정됐다면 평화협정하면 나가면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역할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변경을 시켜놨다. 그래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배경, 또 하나는 예. 비준 문제는 이제 야당에서 헌법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런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쵸, 예. 이 법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게요? 노무현 대통령께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을 보면 그 항상 부딪히는 북한의 위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 법 3조 1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다음에 2항에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냐? 네. 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건 저 14 그 김정일 정상회담 하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의 영속성, 네. 실효성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합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력 주장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은 이 법에 네네. 딴 거 실은 거의 없어. 딴 거 없고 비준 동의에 관한 네. 절차가 가장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간의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남북 간의 합의서는 비준 동의,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되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예,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죠. 네. 단 국회에서 동의를 한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 나중에 네. 이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요. 있으나. 근데 국회의 동의를 거친 것은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 그럼 즉, 꼭 국회 동의가 있는 게 훨씬. 예, 그 남북 합의를 무효화시키기가 훨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이 법의 취지고 그 절차를 대통령이 밟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에서 말씀하신 이 국회 동의 여부가 그 정쟁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라라는 것은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의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거 없이 바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나경원 의원은 이 법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가지고 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선포해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특보의 기금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따가 저도 좀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은 역할이 변경되어 간다고 해도 1차적인 주둔 목적은 대북 억제를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원론적이라고 보고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언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주요 언론 중에 한겨레만 이것을 안 다루고요. 모든 언론이 이걸 다뤘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래서 이제 기고문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제목으로 땄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보도 안 하고 딱 그 부분만 문제는 그 부분만 보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만.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아까 자세하게 하셨으니까 네.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전이 조선일보입니다. 아, 조선일보.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아까 원문을 네. 보여드리고 해석까지 한 이유는 미군 주둔을 정당화가 어려워진다. 네. 이건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 예, 주둔 어렵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 네. 조선일보 제목도 왜곡이에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명백하게 왜곡인 것이에요. 원문을 지금 의도적으로 왜곡 예. 번역한 거예요. 저것도. 미군 주둔 어렵다 이런 예, 식으로. 그 내용 보면 많은데 네. 또 문정인 특보 발언은 딱 한 줄 맨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늘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그리고 다른 언론도 보수지 이따 중앙일보도 한번 보시죠. 그 문정인 평화협정 뒤 미군 주둔 정당화 힘들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거잖아. 저건 맞지. 예, 네. 말은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 다른 언론들은 딱 그 부분만 주로 보도를 했고요. 네.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네. 보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매티스 국방장관도 네. 주한미군 철수에 질문을 받고 그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실은 우리나라지만 미국에서 네네. 주한미군 철수를 그러니까 보수 쪽 이걸 잘 안 되길 바라는 방위업체들이든가 네. 그쪽 세력을 통해서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묶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제목만 보면 마치 문정인 특보가 그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했죠. 그런데 쭉 보셨지만 이 원문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그 문제된 내용을 벗어나서 네. 이 전체 제목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정과 약속 이란 제목 하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부분은 성과와 의미를 짚었는데요. 네. 전쟁은 끝났다. 종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브레이크스루, 새로운 브레이크그라운드, 완전히 바닥을 깨버렸다. 네. 새로 시작이다. 그러네요. 라는 그런 두 가지 큰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부분, rocky road ahead. 아.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 그렇죠. 예. 네. 자갈밭길이다 그런 예. 우리말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기는 뭐냐면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CVID의 순서.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대외적이 표면적으로 그러는 건지 실제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CVID 완전히 그러니까 철저한 네. 해체 예. 이후에 그렇죠. 평화협정이라든지 북미수교라든지 그건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라든지 네. 그 과정에 보여줬던 어떤 김정은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맞습니다. 어떤 예.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짚어서 정리하는 글이에요. 근데 저 미군 주둔 정당화 제가 그래서 자꾸 좀 화가 나는 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저걸 저렇게 나이브하게 집어넣었을까? 네,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정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독자나 네. 기자들까지 글쎄 그 문정인 교수의 그간의 지론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네네. 그래서 문정인 교수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진보 세력을 짚어서 한 얘기입니다. 진보 세력. 예, 진보 세력이 주한미군 이제 필요 없지 않냐라고 들고 나올 경우에 기존의 관점으로는 그걸 정당화에 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논쟁이 붙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예. 지금 고 국장님 그 해석이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예. 그렇게 저는 원문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예. 이해할 필요 없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교수를 쭉 봐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많은 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교수는 말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짚어서 얘기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 지금 예. 고 국장님 해석대로 되려면요. 네. 뒤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거라는 걸 짚어놨잖아요. 네. 컨저버티브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보도 명확하게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썼던가. 네. 그것도 없이 그냥 썼기 때문에 마치 어쨌든 대통령 특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은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하기 어렵다. 아니 그럼 누가 봐도 시비가 걸릴 수는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장 자체로는.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이 뭐 입진보, 사이비 진보인데 네. 그 사이비 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달한다는 측면이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뭐 깊은 해석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네네. 이것은 문재인 교수가 부주의하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앞에 이 문단이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네. 한국도 앞에 이제 CVID에 대한 이제 남북미의 이견을 네네. 거론한 다음에 한국 내부도 만만치 않다. 한국 내부 이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 문장을 시작한 다음에 주한미군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라는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관조하는 입장에서 벌어질 논쟁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미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논쟁이 시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다 하고 나면 네. 보수 쪽에서 마지막 물고 늘어질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 일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 점 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주의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비를 네. 미리 클리어한 효과를 그것을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의도는 아니지만 미리 클리어시킨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도 나오고요. 네. 미리 클리어시킨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지금 사실 예.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는 문정인 특보 기고문이 아니었으면 이 난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진보가 뭐라고 떠들든 그 진보라는 것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걔네들 주장을 누구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을 안 한 내용인데 누가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게 이상하지. 근데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그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는 네. 이 상황에서 조중동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설령 평화협정하고 네. 주한미군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관계도 없는 것을 상관관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참.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사실 아예 이 부분을 배제했으면 최고였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을 구태여 넣으려면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보 쪽은 이럴 수 있고 여기에 대항해서 보수 쪽은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논란이 되고 더 크게 이렇게 언론들이 확대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저 문장만 보세요. 네. 그냥 문정인 특보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읽히는 게 정상이죠. 네네. 예. 그겁니다. 거기서 모두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은 아주 신이 나긴 했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너무나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무관하다. 네네. 주한미군 철수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게 시비 붙기는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또 이 청와대 측에서 의견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이 부분이 더 논란이 커지는 건 막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권 대표 조금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도 좀 이랬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좀 하여튼 이렇게 빨리는 아니더라도 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속 시원하게 추측하고 음모론 이렇게 좀 가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제 깊이 청와대 대응을 보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와대 일하는 거 보면 정말 김의겸 대변인 일 너무 잘하죠. 그런 겁니다. 진짜 아침 6시 반에 미리 싹 정리를 해버리니까 확산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침 그렇죠. 6시 반에 하는 것과 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하는 거, 뭐. 10시에 하는 거하고 엄청난 천지 차이예요. 네.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기사가 깔려버리거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송구하고 아침에 나오면서 촥촥촥 뉴스 올라오는 거 보고 속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네. 이 역할을 당도 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논란이 있고 이 논란을 청와대가 이렇게 빨리 해명하고 정확하게 딱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청와대는 또 이 부분을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된 분들도 조금 이런 청와대의 행보를 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또 같습니다.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짚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사실 누구나 다 그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이슈가 나와도 착착 대응할 수 있게 다 거의 제가 보는 100%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한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남북정상회담이 큰 이슈긴 하네요. 그럼요. 이건 뭐 큰 이슈라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네, 역사적인 이렇게 논할 수준을 뛰어넘는 세계사적인 일이라 가지고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30일 모로코 총리를 면담하고 1일에는 국립심한선열 공원 개원식에 참석해 애국지사 묘를 참배하고 당일 국무회의를 또 주재하셔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평상시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내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조용하고 묵묵하게 맡은 바 중임을 해주시고 또 내정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칭찬합시다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나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부터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인가요? 와인잔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인잔은 잘못 부딪히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다뤄야 할 문제를 앞에 두고 너무 쉽게 말을 하거나 너무 쉽게 참견을 하거나 너무 쉽게 훈장질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대통령을 돕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오히려 자기 소신과 맞지 않더라도 자기 소신을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용소리 듣는 거 자랑스러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통령님한테 그 대통령님을 위해서 어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학자로서도 그리고 정당으로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어줍지 않은 그 대의명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참된 지식인, 참된 정당, 참된 여당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 정말 한번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뉴스 신세계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